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계사 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약사 두 번째 시간인데 진나라부터 시작합니다. 진시황. 이 황은 황제란 뜻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 전설에 나오는 삼황과 오제가 있는데 자신은 이 삼황과 오제를 합한 것만큼 그래서 황제죠. 위대하다. 그래서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시작한 진나라 왕, 그래서 진시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은 로마자로 쓰면 이렇게 되죠. 진. 그런데 영어에서는 A나 IA가 들어가면 그러면 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진의 땅. 그래서 이것이 영어 발음으로는 차이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나는 중국이란 뜻과 함께 중국에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럽으로 매우 비싼 값에 팔렸던 도자기, 이 두 가지 뜻을 같이 가집니다. 진나라 뒤를 잇는 한나라는 우리는 한족이다. 우리가 쓰는 글 한문, 글자 한자.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의 민족 정체성을 한이라고 봅니다. 정체성이라는 건 나는 누구인가, 자신에 대한 올바른 해석, 이것이 정체성이죠. 그 뒤에 있는 것이 위나라, 그리고 뒤에 있는 진나라, 그리고 위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소위 북쪽의 유목민족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이 나라는 남조라고 불리고 북방 유목민족은 북조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시기를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얘기해요. 진시황으로 유명한 진나라는 기원전 221년에 건국이 되지만 곧 15년 만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15년간 존속하다가 조는 존재하는 것이고 속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15년 만에 멸망해요. 금방 죽는 걸 단명하다고 얘기하죠. 짧을 단, 목숨명. 그래서 그 사람의 부족한 점, 결점을 뭐라고 합니까? 단점이라고 얘기하죠. 짧을 단. 그거에 비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점, 남보다 뛰어난 점, 그것을 길장자를 써서 장점이라고 얘기하죠. 이 진나라는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라고 하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 음을 로마자로 표기하면 이렇게 되죠. A나 IA를 붙이면 땅이란 뜻이 돼요. 그러면 만주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만주리아. 그럼 롯데는? 네, 롯데리아죠. 그런데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도자기와 비단이 타클라마칸 사막을 지나서 지금의 아랍 지역으로 페르시아 쪽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유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 도자기라는 것이 매우 신기한 물건이었거든요. 왜? 자기들이 만든 그릇은 조금 지나면 물이 다 새버려요. 아니면 돌을 깎아서 만들거나 아니면 금속으로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도자기는 흙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도자기가 유명해져서 이 도자기도 영어로는 그냥 차이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차이나는 두 가지 큰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도자기라고 얘기하지만 도기와 자기는 좀 다릅니다. 그건 여기서 설명하고. 그런데 이 차이나를 한자로 쓰면 진화가 돼요. 진화. 차이나 한자로 쓰면 진화. 그래서 여기가 인도죠. 여기가 중국입니다. 사실은 여기도 굉장히 큰 땅덩어리인데 서양 사람들은 이쪽은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그냥 반도다. 반도라는 건 반은 섬이에요. 즉 대륙에 붙어 있는 땅을 반도라고 하죠. 그러면 아니 인도는 그럼 반도 아닙니까? 네. 문제가 있죠. 별 볼일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도라고 붙인 건 서양 사람들이 붙인 건데 그래서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반도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인도 차이나 반도 또는 인도 진화 반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도기와 자기는 다르다고 했는데 자 그릇의 눈을 보겠습니다. 인간이 불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00만 년 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뭔가 저장할 것이 생겼다는 얘기는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그럼 농사는 어디에서 짓겠습니까? 강가에 평평한 땅에서 짓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토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농업이 처음 시작됐을 때 대략 8천년, 9천년 전이죠. 그때 곡식을 담는 그릇은 이렇게 끝이 뾰족합니다. 왜? 강가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강가에는 모래가 많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건을 담아놓고 모래에다 그냥 쿡 쑤셔 박으면 돼요. 그래서 이 끝이 뾰족한 겁니다. 그런데 이 톡이라고 하는 건 흙으로 만든 거예요. 옛날에는 나무가지를 잘라서 불을 붙이면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900도까지밖에 안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진흙으로 이 그릇의 모양을 빚어가지고 그늘에 말린 다음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불을 붙여요. 그 위에다 이 토기를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옛날 토기들을 보면 다 이렇게 불에 그을린 자국들이 있는 겁니다. 생나무를 태웠으니까. 문제는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깨진다는 거죠. 토기는. 그 뒤에 인간은 온도를 올리는 법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독인데 이 온도입니다. 독이는 뭐로 만드느냐? 이게 다 독이죠. 우리가 독이라고 얘기하면 큰 것이 독이고 그 다음 보통 머리에 이고 다니는 물항아리 같은 거 항아리입니다. 머리에 이고 다니는 물 기를 때 쓰는 거 항아리인데 항아리는 한자가 옹이에요. 옹. 순 우리말은 동입니다. 그래서 옛날 여자아이들 이름에 동이란 이름이 많아요. 왜? 여자애들은 어릴 때부터 물 깃는 걸 하죠. 그래서 동이란 이름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높은 온도를 내는데 방법은 생나무를 떼는 게 아니라 숯을 사용해서 거기다가 부채질을 하면 산소 공급이 왕성해지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진흙으로 만든 것을 진흙 그 진흙을 점토라고도 하죠. 이 점자가 뭐예요? 끈적거린다는 뜻입니다. 왼쪽에 쌀미가 들어가면 쌀을 가지고 옛날에는 이 동아시아 지방은 밀가루가 없었죠. 쌀가루로 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쌀미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풀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끈적끈적해지죠. 그래서 이 점은 끈적끈적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끈적끈적한 액체를 점액이라고 하죠. 점액. 그러면 이 온도에서 굽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큰 게 독이고 그 다음 중간 게 항아리고 작은 거는 단지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꿀단지
그릇이 크지 않죠. 그래서 이 독이는 크기에 따라서 독이냐 항아리냐 단지냐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 된장찌개 같은 거 끓일 때, 김치찌개 뚝배기를 사용하죠. 이것은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독이들은 다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과 흙 사이에 공기가 드러날 수 있는 아주 작은 구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김장을 담글 때 독에다가, 김장독에다가 김치를 담궈두죠. 그래서 묻어두면 숨을 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저장할 때는 독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은 유리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쪽과 공기가 차단돼요. 차단되면 썩기가 쉽습니다. 음식물은 숨구멍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신라 시대 때의 항아리고, 이 항아리도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항아리가 모양이 각각 다 다릅니다. 지금 요거는 뭐냐면 곤쟁이 독이래요. 우리가 이제 지역에 따라서 어디에서는 황석어젓을 사용하고 어디에서는 새우젓을 사용하죠. 그렇게 곤쟁이젓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걸 담아두는 독. 요것은 문어 단지래요. 문어를 잡으면 문어가 기어 올라서 도망가니까, 예, 문어 단지고, 요것은 작죠. 요건 쭈꾸미 단지랍니다. 작죠. 그래서 이제 이 독도 사실 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새우젓 독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이렇게 홀쭉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 지역의 기후에 따라서 얼마나 새우를 잘 삭힐 수 있느냐, 온도와 계절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용도에 맞게 실제로 이 독을 파는 데 가보면 굉장히 독의 종류가 많아요. 우리는 보통 보는 게 이제 뭐 김치독밖에는 못 보지만 굉장히 독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독이는 진흙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냐? 이거보다 더 높은 온도를 냅니다. 이 온도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높은 온도를 낼 수 있어야 쇠를 아주 날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들은 철기 문화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온도뿐만 아니라 흙이 좋아야 합니다. 고령토여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고령토가 나는 곳이 많지 않죠. 진안이라든가 강진 이런 곳 몇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흙이 좋아야 돼요. 유럽에서 자기들도 도자기를 만들고자 했지만 계속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흙이 없어서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아무리 찾아도 좋은 흙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소뼈를 갈아서 흙에다 넣고서 섞어서 같이 구워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도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본 차이나라고 합니다. 이 본은 BONE, 뼈란 뜻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본 차이나 도자기가 유명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기에는 바깥으로 새지 않기 위해서, 물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약을 바릅니다. 그 유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세한 유리질 같은 거기 때문에 이 온도로 구우면 그 유리들이 녹아서 다 스며들어가서 숨구멍까지 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고령토가 돼야지만 얇아도 단단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자기는 손가락으로 툭 튕기면 쨍 하는 소리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는
다시 고려 때는 푸른색이 나죠. 청자가 생산됩니다. 이 청자는 중국 송나라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고려 때 우리나라에서도 받아들여 가지고 훨씬 더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어냈죠. 이런 색깔을 비색 또는 취색 또는 비취색이라고 하는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물총새의 날개 색깔을 가리키는 겁니다. 푸르스름한 색깔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푸르다라고 하면 녹색부터 청색까지가 다 푸르다입니다. 그래서 비색, 청색이라고 해도 사실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이 청자는 흙에 철의 성분을 약 3% 이내로 집어넣으면 원래 흙이 산소와 결합하면 붉은색이 되거든요. 철조망 녹슨 거 보셨죠? 그런데 조금만 집어넣으면 이런 색깔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럼 백자는 뭐냐? 철 성분을 전혀 안 집어넣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얀 색깔의 자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 자, 요게 항아리 옹자라고 그랬죠. 항아리 옹. 그런데 이게 원래 기본자입니다. 옹자예요. 근데 실제로 현재는 쓰지 않는 글자인데 이 옹자에 왼쪽에 손이 들어갔죠? 손으로 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을 옹자예요. 그래서 안아서 보호하는 게 옹호죠. 누구누구의 입장을 옹호한다. 옹립한다라는 건 뭐냐면 옹립은 안아가지고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 나가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는 것, 이것이 옹립입니다. 그 다음 그 절개지가 있으면 이렇게 언덕이 있을 경우에 여기가 이렇게 절개지 이 사선을 끊죠. 그리고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 집을 짓잖아요. 문제는 이것이 무너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돌로 쌓아요. 그 돌로 쌓은 벽을 옹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포옹하다. 이 포자도 역시 손이 들어갔어요. 안을 포자입니다. 그래서 안는 것을, 안아주는 것을 포옹이라고 얘기하죠. 안을 옹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와 와자가 들어가면 이것은 기와 같이 진흙을 구워서 만든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독옹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처럼 만든 그릇을 통틀어서 다 옹기라고 그래요. 옹기. 이런 것들을 다 옹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옹관. 옛날 가야 지방에서는 사람을 묻을 때 항아리 두 개를 이었죠. 그래서 이쪽에 머리를 놓고 다리를 뻗어서 그래갖고 항아리 두 개를 이어가지고 묻어놓은 관으로 사용했습니다. 관. 그래서 이 옹관의 순 우리말이 뭐냐? 독무덤이에요. 또는 독널이라고도 하죠. 독널. 널판지 할 때 널. 관을지 할 때 사용하는 편편한 판자가 널판지죠. 예, 관에서 온 말입니다. 그 다음, 요게 옹관이죠. 마치 항아리를 반을 자른 모습. 성 앞에 성이 이렇게 있을 때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죠? 성문이죠. 그러면 성문을 깨부시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옹성을 쌓아요. 옹성을. 요게 옹성입니다. 그래갖고 적이 달려들면 성문을 깨러 안으로 들어오면 이쪽에서도 화살을 쏘고 이쪽에서도 화살을 쏘죠. 그래서 성문을 보호하기 위한 이것이 옹성인데 이것은 동대문입니다. 이것은 수원 화성에 있는 장안문이에요. 동대문은 약간
완전히 감싼 다음에 요 옆에 드나들 수 있게 텄죠. 그런데 수원 화성 거는 가운데 다시 문을 하나 더 냈습니다. 약간 구조가 달라요. 그런데 이게 진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흙을 구워서 만든 게 아니라 쇠로 만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죠. 그래서 철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철옹성. 그 다음 요즘은 이런 거 보기가 어려운데 옛날엔 많이 사용했어요. 이거 똥장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똥장군. 지금 여기 들어가는 입구 있죠? 여기에다 변소에서 똥 오줌을 퍼다가 여기다 부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논과 밭에 갖다가 뿌립니다. 장군이라는 건 크다는 뜻이죠. 한꺼번에 많이 옮기기 위해서 그 변소의 똥 오줌을 여기다 담아가지고 밭으로 내가는데 지게에다 싣고 갑니다. 지게에 지고 가요. 옛날에는 지금은 화학비료 쓰지만 옛날에는 그 풀을 썩혀서 퇴비를 만들어 쓰기도 하지만 그 갖고는 비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의 똥을 인분이라고 합니다. 인분. 분은 똥이에요. 오줌은 뇨. 그래서 똥오줌을 합해서 분뇨라고 하는 거죠. 분뇨차. 옛날에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비료를 주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진나라는 최초의 통일국가이면서 동시에 중앙집권제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춘추 전국시대에 제자 백가가 있었다 그랬죠. 수많은 사상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법가라는 게 있습니다. 공자맹자는 유가예요. 유가. 근데 법가가 있었습니다. 이 법가에서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며 그 다음에 상과 벌을 엄격히 해야 된다. 좋은 일을 훌륭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벌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법가 사상입니다. 그 법을 가지고 전국을 다스렸던 거죠. 중앙으로 권력을 모으는 제도, 중앙집권제. 이 진나라 때 문자를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글씨 모양이 약간씩 달랐거든요. 그걸 이제 진나라 때 이걸 다 이렇게 쓴다라고 통일시켰던 겁니다. 이것은 말맞자고, 이것은 수레거고, 이것은 물고기 어고, 이것은 먼지 진이고, 이것은 볼견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나라로 넘어오면서 그전에는 비단에다가 뭐 글씨를 쓰고 이랬지만은 한나라에 넘어오면서부터는 죽간에다 썼거든요. 죽간이라는 건 대나무를 길게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붓으로 대나무에다 글을 쓰니까 글씨가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글자 크기가 비슷하게 그리고 직선이 많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썼습니다. 예를 들면 볼견자 같은 경우는 위에는 눈목이죠. 이것은 사람이 엎드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뭐냐? 눈이잖아요. 왜 우리가 뭘 자세히 보려고 하면 이렇게 엎드려서 자세히 얼굴을 가까이 대죠.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팔이고 엉덩이입니다. 다리고.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주간에는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갖고 진나라 때 문자를 통일시켰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 한자는 한나라 때 진 다음이 한이죠. 그때 이렇게 예서로 정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나라 때 문자를 통일했지만 진자라고 하지 않고 한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자. 한나라 때 글자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언어라는 게 있죠. 언이라는 건 글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글자. 근데 중국의 경우에 글자는 통일했지만 100년 전만 해도 중국에는 3천여 개의 사투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말을 한자로 뭐냐? 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이 언이고 말이 어예요. 합해서 말과 글을 언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라고 얘기하지 한국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언은 말이에요. 왜? 말의 기본적인 언어의 기본적인 기능은 의사소통이니까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애기들도 보면 처음에 말부터 배우죠. 글자를 배우는 건 요즘은 빨라졌지만 보통 6살, 7살 때 글자를 배웠습니다. 하여간 이 3천여 개의 말이 지금 중국은 광동어냐, 북경어냐 이렇게 나누는데 광동어는 그 중국의 광동 지방 있죠. 양자강 남부, 남쪽. 거기서는 칸토니스라고 해서 이 광동을 씁니다. 그거에 비해서 북경 쪽에서는 만다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보통화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에선 이것을 북경어를 표준어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화교가 많습니다. 화교가. 이들은 청나라 때 가뭄이 들면 먹을 게 없어갖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어요. 그래서 누구는 필리핀으로 가고 누구는 말레이시아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이렇게 그 동남아시아 지역에 살기 위해서 그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갔던 겁니다. 이들이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상당히 많은 부를 차지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화교입니다. 중화, 중화민국, 중국이죠. 교포란 뜻입니다. 화교. 그래서 차이가 뭐냐? 이 광동어는 한자의 발음이 한국어와 굉장히 비슷해요. 예를 들면 식초 이것을 광동에서는 식구초 이런 식으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들은 많이 바뀌었지만 잘 안 쓰는 글자는 우리 발음으로 한자를 읽어도 그 사람들이 알아먹습니다. 그 다음 진나라 때 화폐를 통일시켰어요. 왜? 경제를 통합하려면 경제란 말은 경세재민을 줄임말이죠. 경제. 경세라는 건 세상을 다스려서 재민,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경세재민입니다. 지금 사회과학 대학 중에 경영학과가 있고 경제학과가 있는데 그 경제학과는 바로 이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분배할 것이냐. 이게 경제입니다. 경제를 통합하려면 지역마다 돈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또는 세금을 내는데 쌀을 지어다가 세금으로 내면 조세, 세금 매우 복잡하고 힘들죠. 돈으로 내라 이거죠. 그래서 교역을 편하게 하고 조세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소박하게 하기 위해서 화폐를 통일시켰던 겁니다. 그럼 그 전에 진나라 이전에 화폐는 뭐가 있었냐? 명도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명도전.
이것은 춘추 전국시대에 연나라 쪽에 사용하던 화폐인데 왜 명도전이냐? 지금 도는 칼도자입니다. 칼처럼 생겼죠? 그리고 여기에 명이라고 하는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대요. 그래서 그냥 이름이 명도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명도전은 지금 녹슨 거 보세요. 푸른색이죠? 철은 녹슬면 붉은색이잖아요. 이건 뭡니까? 청동입니다. 청동. 청동으로 화폐를 만들어서 썼어요. 그러다가 진나라 때 반량전을 만들었습니다. 요 반은 2분의 1이라는 뜻이죠. 량은 한 양, 두 양. 돈을 세는 단위이기도 하지만 무게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분의 1 양의 무게가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반량전이라고 해요. 반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바깥은 둥그런데 그 안엔 네모가 났죠? 그 뒤에 화폐가 동아시아 쪽에 퍼지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상평통보. 겉은 둥글고 가운데가 네모난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것은 반량전은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자, 구리가 한자로 뭐죠? 동입니다. 같을 동자에 왼쪽에 쇠금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구리동자예요. 구리로 처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는 지폐가 아닌 것을 다 동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고려 말에 가전차라는 게 등장해요. 가는 거짓가, 전은 전기, 체, 형태란 뜻이죠. 그래서 가진체 중에 공방전이라는 게 있는데 공은 구멍공자입니다. 구멍. 방은 모방자예요. 이건 원이지만 요건 모가 낫죠. 모서리,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래서 구멍이 나는데 그 구멍이 모가 나 있기 때문에 공방전이에요. 그럼 무엇을 사람처럼 거짓으로 사람처럼 표현했느냐? 동전이죠. 그래서 임춘의 공방전은 동전을 의인화해서 거짓으로 전기 형태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람인 척한다는 거예요. 이 의자는 흉내낼 의자입니다. 자, 요게 물을 의자예요. 의심을 갖다. 의문을 품는다 할 때 다 묻는다는 뜻이죠. 왜일까? 왜일까? 근데 여기에 왼쪽에 손이 들어가면 손으로 흉내를 내는 겁니다. 흉내낼 의자예요. 그래서 태도, 동작을 흉내내면 의태어죠. 나비가 팔랑팔랑 날아갑니다. 그래서 동작을 흉내낼 때는 의태어라고 하고 성은 뭐죠? 소리성자죠. 소리를 흉내내면 의성어라고 합니다. 문이 쾅 닫힙니다. 쾅. 실제로 문 닫힐 때 나는 소리가 쾅이 아니에요. 하지만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표현을 하려니까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 그대로가 아니라 그 소리를 흉내낸 것이기 때문에 의성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모의고사 본 적 있나요? 예. 자, 고등학생들은 수능을 보기 전에 학교에서 모의 수능고사를 봅니다. 수능고사를 보기 전에 수능고사의 틀을 흉내내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 어떤 것을 흉내내서 해보는 것, 이게 모의예요. 실험을 본격적인 실험이 아니라 일단 한번 해보는 거야. 그것이 모의 실험이죠. 그 다음에 이 법대생들이 많이 하겠지만 모의 재판을 합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라 실제 사건을 흉내내서 재판을 해보는 거죠. 자, 가전체라는 건 사물을 의인화해서 사람의 일생처럼 전기처럼 표현한 그러한 글을 가전체 또는 가전체 소설이라고 한다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통일시킨 것은 도량형입니다. 도량형은 한자를 이렇게 쓰는데 도라고 하는 것은 정도, 길이예요, 길이. 그리고 량은 부피입니다. 형은 이건 저울이라는 뜻이거든요. 저울. 무게를 재는 저울. 그래서 형은 무게란 뜻입니다. 이것을 통일시켰어요. 지금 이것은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슈테판 성당 입구가 있는데 말하자면 정문이죠. 건물에 정문이 있는데 그 왼쪽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벽에. 이게 뭐냐? 자, 요것은 둥그렇죠? 요거는 빵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계속 양을 줄이니까 아예 그 당시 사람들은 글을 잘 읽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빵은 반드시 이거보다 커야 된다 해서 이렇게 자국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 이건 도죠? 길이. 그래서 옷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잴 때 한 자의 기준을 잡았던 거죠. 예를 들면 이것은 면의 경우고 이것은 뭐 비단이고 그래서 옷감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쇠막대를 성당 벽에 박아 놓은 겁니다. 그 다음 수레바퀴의 폭, 바퀴와 바퀴 사이의 이 폭을 통일시켰어요. 폭이라는 건 두 개 사이의 거리란 뜻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 튀르키예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안탈리아 이것은 로마 황제 중에서 하드리아누스라고 해서 그 로마 전역에 건축물들을 매우 많이 세운 그래서 소위 건축왕이라고 부르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황제가 만든 세운 문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돌을 지금 깔았는데 지금 이 보이죠? 홈? 마차들이 하도 다녀가지고 그 마차 바퀴와 돌이 닳아서 이렇게 깊은 홈이 생긴 겁니다. 이 바퀴 자국이에요, 이게. 결국은 군대를 빨리 동원하고 관리를 보내려면 수레를 타고 다니는 수레, 전차의 폭 이런 거를 다 통일시키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고 관리를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먼저 길을 만들어 놓고 길 위에다 돌을 깔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두 폭 사이의 거리를 통일시키면 그러면 어쨌든 이미 나 있는 자국을 따라서 가기가 편하죠. 그래서 수레바퀴의 폭을 통일시켰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거는 폭이라는 한자인데 왼쪽에 있는 건 수건 건자입니다. 즉 천이 있을 때 옷감이 있을 때 두 옷감 사이 그러니까 옷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게 폭이에요. 그래서 강의 폭, 강폭. 그다음 걸을 때 요 뒤꿈치부터 앞꿈치까지 요 거리를 보폭이라고 하죠. 보폭. 걷는 폭. 그 다음에 경치를 풍경을 화폭에 담죠. 그림을 그리는 이 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캔버스에 길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것이 화폭인데 화폭에 담다라는 이야기는 그림을 그리다라는 뜻인 거고, 그 다음 과학 시간에 자 진폭이란 말이 나옵니다. 진폭은 영어로 볼륨이라고 하는데, 지금 가장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까지 이 파동의 가장 낮은 점과 높은 점 요 사이의 거리, 이것이 진폭이에요. 이 진폭은 소리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 한 점에서부터 똑같은 점까지의 거리,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주기라고 하죠. 주기. 영어로는 period.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주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주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주기인 거예요. 그런데 주파수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영어에서 frequent란 말 알아요? 자주, 그런 뜻이죠. 그거의 명사 frequency. 그래갖고 이것을 주파수란 뜻으로도 사용하는데, 1초에 주기가 몇 번 오느냐, 이걸 가지고 주파수라고 합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2만 헤르츠, 주파수의 단위는 헤르츠죠. 2만 헤르츠 이내의 소리만 들을 수 있답니다. 주파수가 높으면 뭐라고 그래요? 고주파라고 하고, 낮으면 저주파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파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파동의 형태, 파도가 웨이브죠. 그래서 영어로는 웨이브폼이라고 하는데, 이 파형은, 자, 파형이 이런 것도 있고 파형이 이런 것도 있고 다 다르답니다. 이것은 주기와 진폭이 같아도 이 파형이 형태가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음색을 결정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르다. 여자의 목소리,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같은 남자라도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르죠. 바로 파형이 다르기 때문이래요. 그 다음 첼로냐, 바이올린이냐, 비올라냐에 따라서 또 소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악기 소리가 다른 것도 파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정치인들한테는 뭐 광폭행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저기 널리 발이 넓다는 거예요. 여기저기를 다닌다는 거죠. 그것을 광폭행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 요금을 대폭 큰 폭으로 인상했다. 그런데 내릴 때는 찔끔 조금만 내리죠. 그것이 소폭 인하예요. 그 다음 갈등이 증폭되었다. 그러니까 이 폭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폭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크게 하는 거, 전력이나 전압을 통해서 소리를 크게 하는 것을 증폭기라고 하죠.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앰프라고 합니다. 앰프. 그 다음에 선택의 폭이 넓다, 그런 말도 쓰죠. 고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예요. 선택의 폭이 넓다. 그 다음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라고 할 때는 모든 폭을, 즉 남김없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100% 지지한다라고 할 때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 다음 낙폭이 크다, 떨어지는 폭이 크다. 그래서 낙폭이 확대되었다, 주식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낙폭이지만 밑으로 떨어지는 폭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락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하락이죠. 왜냐? 이 한자는 원래 음이 락입니다. 떨어질 락자예요. 그래서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을 낙수라고 하죠. 낙수, 떨어지는. 또는 벽에다 하는 거 낙서라고 하죠. 낙서. 떨어질 낙자입니다. 타락하다, 떨어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락이지만 낱말에 처음에 오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뀝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두음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락 앞에 뭐가 오면 하락 폭이지만 이것이 제일 단어의 제일 앞에 오면 니은으로 바뀌어서 낙폭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진나라의 제도는 어땠느냐? 법과 사상이라고 그랬죠. 철저한 법치, 능력에 따른 상벌. 법치라는 건 법으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법치. 왜냐면 그 전에 제자 백가 시절에 그리고 주나라 때는 자 하늘이 명령을 내리는 거죠. 네가 백성을 다스리거라. 그런데 다스릴 때 뭐로 다스려야 됩니까? 덕으로서 다스려야 돼요. 도덕으로. 그래서 덕치입니다. 하지만 진나라 때는 법치예요. 그러면서 능력 중심 사회를 지향합니다. 자, 지향과 지향은 헷갈립니다. 지향은 중심지에 손이 들어가면 손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시사항, 지휘하다, 학생 지도, 가리킬 지자예요. 향은 향할 향자죠. 그러니까 가리키며 나가는 것이 지향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지양은 그칠 지자예요. 양은 들어올릴 양자입니다. 그래서 물을 퍼올리는 걸 양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공중에 뜨는 걸 공중부양이라고 합니다. 국기를 개양하죠. 들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치고 들어올린다는 얘기는 들어올려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양하다라고 하면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전혀 반대 뜻이죠. 헷갈리니까 꼭 구분해 두세요. 그런데 법가에서는 법으로 다스린다는 것이 법치지만 유럽에서는 법치의 의미가 다릅니다. 군주도 왕이라 하더라도 법에 의거해서 오의자에 사람인이 들어가면 의지할 의자입니다. 거는 근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주장의 근거를 뭐라고 합니까? 논거라고 하죠. 법에 의거해서 통치해야 한다. 법에 없는 것을 지멋대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유럽의 입헌 군주제입니다. 군주라 하더라도 법의 제약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뭐라 그러냐? 권한이라고 합니다. 권력을 사용하되 법에 의해서 한도를 받는 거죠.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권한은 달라요. 권력은 마구 휘두를 수 있는 거지만 권한은 법과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제한을 받는 것. 이것이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경우에 보면 높은 자리일수록 권한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헌법과 법에 따라서 권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게 권한이에요. 그러면서 이쪽의 제도는 9년제입니다.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누고 그 밑에 현을 두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군 밑에 뭐가 있어요? 면이 있죠. 면. 면 밑에 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중국처럼 군 밑에 현이 있어요. 현. 그리고 그러면 그 전에 주나라 때는 그럼 주나라 때는 어땠는데 주나라 때는 봉건제였죠. 그래서 자기 형제에게 땅을 나누어서 주고 다스리게 합니다. 물론 개국공신들한테도 땅을 나눠주긴 했어요. 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땅을 나눠주기도 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핏줄 중심이에요.
핏줄. 지연, 고양이 같으냐? 학연, 같은 학교를 졸업했느냐? 그래서 학연, 지연, 혈연으로 묶이면 그건 그 사회는 망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동창회를 많이 하는 나라가 없었죠. 요즘이야 동창회 별로 안 하지만 20, 30년 전만 해도 동창회가 엄청 많았습니다. 다 끼리끼리 해먹자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주나라 때는 봉건제였는데 진나라 때는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해요. 지방으로. 이런 사람들을 지방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능력을 보고서 능력이 있으면 더 높은 자리를 주고 능력이 없으면 잘라버리는 성과 중심, 이렇게 운영되는 제도를 관료제라고 합니다. 관료제. 이 료라고 하는 말이 어려운데 료는 동료란 뜻이에요. 친구. 같은 친구다. 같은 데서 일하는 친구다라고 할 때 동료라고 합니다. 각료라는 말을 써요. 이 각은 내각을 가리킵니다. 즉 장관 이런 사람들을 각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내전이 계속 일어났었죠. 임진왜란 전까지 계속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평화 시대가 되면 더 이상 그 군인들이 사무라이들이 필요 없죠. 그래서 임진왜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사람이 장수죠. 장수를 중심으로 지금 전쟁터 막사입니다. 막사. 막사. 천막이죠. 전투를 하기 위한 집. 이동식 집이 막사입니다. 텐트. 그래서 이렇게 전쟁 중일 때는 막사 안의 동료이기 때문에 막료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일본에서 많이 쓰던 말이에요. 그 다음 그 진나라 때는 사상을 통제했죠. 그래서 분서, 책을 모두 다 불태우고 불태울 분자입니다. 위에 나무 밑에 불이죠. 그러니까 장작더미 쌓아놓고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태울 분. 그래서 자기 몸을 불태우는 게 분신이죠. 분신. 책을 불태우고 갱은 굴이란 뜻도 있지만 묻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유는 선비예요. 학자들. 그래서 책을 불태우고 선비들을 산채로 땅에 묻어요. 이것이 분서갱유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때 진나라 때부터 유일하게 그 최초로 전국을 통일한 통일 국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인력을 동원할 수 있죠. 그래서 거대 건축물을 많이 세웁니다. 보통 제국이 되면 큰 나라가 되면 자기의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갖고 그때 만들어진 것이 진나라 때 만들어진 것이 만리장성과 병마용갱인데 이 만리장성은 흉노의 침략을 막기 위한 거예요. 이 흉노가 누굽니까? 나중에 서쪽으로 가서 훈이 되죠. 서쪽으로 진격해서 이동해서 결국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만드는 그 흉노입니다. 그 중에 이제 마자르족이 지금의 헝가리로 들어가서 나라 이름이 훈가리, 가리는 땅이란 뜻이죠. 그래서 헝가리란 나라가 되었다. 그 다음 병마용갱은 뭐냐면
이 용은 사용할 용자가 아니에요. 허수아비란 뜻입니다. 허수아비가 뭡니까? 꼭두각시죠. 한자로는 괴뢰라고 합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 소련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다, 허수아비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괴뢰군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 북쪽 괴뢰군 그래서 줄여서 북괴라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남쪽은 그럼 뭐였느냐? 미제국주의의 앞잡이라고 불렸죠. 병마용, 그러니까 군사와 말을 인형으로 만들어서 꼭두각시를 만들어서 그 다음 굴 속에 넣은 거죠. 갱도 안에 가뒀습니다. 이게 병마용 갱이에요. 그 다음 신라시대 때 요 용어 알아야 됩니다. 토용과 토우가 나오는데 토용, 허수아비죠? 이건 뭐냐? 토용은 죽은 사람과 함께 묻어요. 그 당시에 노예도, 노비도 함께 묻었고, 말이라든가 아니면 귀중품 이런 것도 묻었죠. 왜?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서도 그들을 데리고 그 물건을 사용해라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수는 죽을 순자예요. 왼쪽에 들어가 있는 게 죽을 사자를 왼쪽만 쓴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게 뭐죠? 순국. 자기 업무를 하다가 죽는 거. 순직이라고 하죠. 죽을 순자입니다. 장은 묻을 장자예요. 장례식. 그래서 토용이라는 건 죽은 사람과 함께 무덤에 묻는 것이 그 인형이 토용입니다. 그런데 이 용자가 있지만 사람이 아니라 발족이 들어가면 발로 뛰는 겁니다. 그래서 무용이라고 할 때 이거 써요. 무용이라는 건 걷고 뛰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에 무용총이 있죠. 무용총. 자, 이것은 무용총에 있는 그림들이죠. 그 중에 사냥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수렵도라고 얘기해요. 그럼 왜 무용총이라는 이름이 붙었느냐? 그 벽화에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서 그래서 그 무덤의 이름이 무용총인데 총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총이라고 붙이죠. 만인총, 만인의총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토용은 순장에 사용하는 인형이 토용인데 비해서 토우가 있습니다. 이건 진흙으로 그냥 빚어가지고 만든 인형이에요. 토우입니다. 토용은 순장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토우는 그냥 장난감, 애들을 위한 장난감 이런 것도 다 토우입니다. 이 우자는 짝이란 뜻도 있죠. 그래서 남자 여자 짝을 짓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라고도 하는데 또는 짝수를 우수라고 합니다. 홀수는 기수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가면 함수를 우함수냐 기함수냐 이걸 배워요. 우는 지수가 짝수로만 되어 있는 함수가 우함수입니다. 홀수로만 되어 있는 것은 기함수입니다. 그래서 인형의 모습으로 본뜬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물의 모습을, 특히 사람의 모습을 인형으로 표현한 것이 토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우상 숭배를 배격하는데 그래서 십자가, 성모 마리아 이런 것도 사실은 우상인 거죠. 그래서 이슬람의 경우에는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배격하기 때문에 십자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진나라는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진나라 때 이런 통일된 제도라든가 교통망 이것이 춘추 전국시대의 육아인데 우리는 이게 종교의 믿음처럼 되기 때문에 기독교, 이슬람교처럼 종교의 차원으로 믿기 때문에 육아라고 하지 않고 보통 유교라고 합니다. 이게 합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 한나라가 들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한족이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중국 민족의 자기 정체성을 갖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진나라의 그 법과 제도 문화는 한족 문화의 바탕이 되는 것인데 왜 한이 중요하냐? 중국 사람들의 자기 정체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앞에서는 오늘 진나라는 물론 한나라와 위진남북조까지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분량이 너무 많아서 중간에 잘랐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나라와 위진남북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